자, 지금부터 이제 정책 집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집행은요, 하그로브라는 학자가 잃어버린 연계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정책론에 대한 연구를 보게 되면, 일단은 1950년대에 이게 시작된 거잖아요. 51년도에 이제 학문이 시작돼가지고 쭉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관심 가졌던 영역은 정책 결정론과 관련된 겁니다. 어떻게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었고, 60년대로 접어들면은 62년도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이 권력의 두 얼굴이라는 논문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과연 이게 엘리트가 중심이냐, 아니면 다원주의가 더 맞는 거냐, 이래가지고 논쟁이 붙어요. 그러면서 정책 의제 설정론으로 관심이 넘어간 겁니다. 의제 설정 과정에서 누가 영향력이 더 크냐, 누가 주도하느냐,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가론 같은 경우는 뭐 뜨뜻미지근하게 쭉 같이 따라온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정책 집행론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70년대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5, 60년대에는 관심이 없었다. 왜 관심이 없었냐면, 정책이라는 것은 결정이 되면은 그대로 그냥 행정관료들이 집행하는 거 아니냐. 그 집행 과정이야 뭐 커다랗게 논쟁적일 만한 게 뭐가 있냐. 그냥 결정된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속된 표현으로 까라면 까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들이 막 빚어진 겁니다. 아닌 상황들이 뭐였냐면요. 이제 60년대 후반에 미국 대통령이 됐었던 존슨 대통령이 있습니다. 존슨은요, 좀 진보적인 성향의 대통령이에요. 케네디 때 부통령을 지내다가 케네디가 이제 암살당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으로 승계하고 당선되고 이랬던 양반인데, 이 양반이 말입니다. 이 양반이 존슨 대통령이 추구했던 게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 사회를 위대한 사회로 만들겠다. 근데 그거 뭐 위대한 사회라는 게 뭐냐 도대체. 위대한 사회 가만 보니까요, 이 복지국가 만들려는 포부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은 여전히 안복지 국가예요.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은 그 에스핑 앤더슨이라고 하는 에스핑 앤더슨 우리식으로 그냥 읽으면은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학자가, 덴마크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복지국가의 유형을 구분해 놓은 학자거든요. 지금 생존해 계신데 대가입니다. 그 분야에 많이 인용이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나눌 때 복지국가의 유형을 나눌 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그중 복지에 가장 멀어져 있는 것이 자유주의 국가라 그랬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나라로 미국을 꼽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복지국가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국가가 뭘 주도해서 하는 게 별로 없다고 그랬죠. 다 민간에서 주도해서 다 형성이 되고 이루어지고요. 국가는 그걸 뒷받침해주는 역할 정도에 머무른다, 이렇게 봐요. 관료의 수준도, 사실은 미국의 관료의 수준은 우리나라랑 비교해보면 많이 좀 떨어지죠. 왜냐면 그런 유인 동기 같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미국 사회는. 관료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냥 멋있게 생각하지도 않고, 유인 동기를 많이 주지도 않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그 직업은 있는데 소명의식도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열심히 하지도 않죠. 열심히 하지도 않고 뭔가 민원인들을 상대로 뭐 개선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NPN 같은 거는요, 우리 사회에 잘 안 맞는 사실은 기준이에요. 무조건 우리나라 관료도 똑같은 기준으로 욕먹고 평가받고 이래야 되는 것처럼 여기는데, 실제로 미국의 공직자들이 보이는 태도와 우리나라 공직자가 보이는 태도는 많이 달라요. 자부심의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은 좀 분위기 자체도 다르죠. 그리고 되고 난 다음에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나 발전을 공직에서 이끌어왔다라는 이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끌고 온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사실은 있죠. 아무튼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반대입니다. 어찌됐거나 관료의 역할도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 사회이고, 그리고 이제 복지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는 사회이고, 실제 관이 주도해서 이런 거를 시도해 볼 만큼의 계기도 별로 없었고, 그랬던 나라인 거죠. 유럽은 사회주의 사상이 막 퍼지면서, 또 일각의 공산화가 막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발바닥이 뜨거운 거지.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차단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유지하려면 뭔가 사회주의가 내세우는 것의 장점도 막 흡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지국가가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미국은 그런 계기가 전혀 없죠. 그냥 얘네들은 동떨어져 가지고 다른 대륙으로 동떨어져서 자기네 스타일대로 쭉 하면서 나름 또 번영을 이루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의 필요성 같은 걸 잘 못 느꼈던 거죠. 이런 게 이제 빵빵 터졌던 때가 한 번은 대공황 때. 그래서 대공황 때는 나름 그래도 복지 정책에 해당되는 것들을 막 했잖아요. 뉴딜 정책. 그런데 그렇다고 이 토대 자체가 복지국가로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60년대에 접어들면 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우리 신행정론 그 언급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사회 내에 어떤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이 막 크게 부각됐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존슨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정책 다 깨졌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 존슨의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게 신행정론이었는데 그 신행정론도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 떠내려가 버렸지. 이게 크게 오래 가지 못했잖아요.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70년대에 접어들어서 학자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게 존슨 대통령 때 보면은 예산도 막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들도 막 다 결정해 놨는데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됐던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게 집행이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왜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집행이야 그냥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는 거니까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막상 실제 대통령까지 나서갖고 이 형평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정책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줬다. 근데 결과는 참혹했다. 왜 그렇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잖아요. 오클랜드 사업이라 그래갖고 오클랜드가 흑인들이 많이 산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 취업 프로젝트를 진행한 겁니다. 예산을 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공공근로 비슷하게 많이 고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이 정책이 작살난 거예요. 제대로 구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누가 연구를 했느냐? 이게 바로 이제 정책 집행론이라는 저수를 73년도에 남긴 프레스만하고 앞에서 이름 들어본 윌다브스키.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가 이 정책 집행론이라는 책을 저술을 하면서 집행론이 연구의 대상으로 이제 떠오르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174페이지 아래쪽에 잃어버린 연기라는 표현이 있고 175페이지 맨 위에 표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시대별 정책학이 어떻게 연구 진행이 됐느냐 이런 건데 정책 집행에 대한 연구가 70년대에 주로 이제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0년대 가면은 정책 종결에 대한 관심도 갖고요. 그거는 참고 삼아 보시면 돼요. 그때는 이제 감축 관리 같은 게 대두했기 때문에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정책을 없애는 쪽으로 이제 신경을 썼고요.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보는 거는 정책 집행론이 70년대 때 부각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책 집행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1973년에 이제 프레스만하고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가 있습니다. 윌다브스키가 이제 정책 집행론을 저술했다. 오클랜드 사업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이 정책 집행론을 완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오클랜드 사업이 실패한 이유를 보니까요. 예. 오클랜드 사업의 실패는 왜 왔냐면은 이게 집행 과정에서의 이게 의사 결정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정점. 이게 있는데 이 의사 결정점들이 결국에 이게 따르게 말하면 거부점인 거예요.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집행자들이 거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거는 안 돼. 저건 난 못해.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 왜 그러냐면 집행자들도 순간순간 뭔가를 결정해 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집행 과정에서 소소하게 이렇게 집행할지 저렇게 집행할지 어떤 자원을 동원할지 어디에 있는 자원을 끌어올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상층부에서 결정해 주거나 의회가 결정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실제로 이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오클랜드 사업의 이 결정점들을 쭉, 집행상의 결정점들을 쭉 따져봤더니 수십 가지가 넘는데, 그런 거를 확률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정책이 이게 성공하려면 이 모든 이 결정점, 거부점을 다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이라도 여기서 턱 가로막혀 버리면 정책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 이 오클랜드 사업의 성공 확률은 사실상 0.000 몇 %였어. 실패가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실패가. 아, 이거 놀랍다. 놀랍다. 야, 이 정책 집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됐죠? 이제 역사적인 맥락은 이렇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요, 이들이 이제 제시한 정책 집행의 유형은요, 하향적 집행하고 상향적 집행으로 나눠집니다. 하향적 집행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탑다운이죠. 위에서 결정하고 아래에서 집행하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왔던 집행의 방식이에요. 이게 있는 반면에 반대로 말해요. 상향적 집행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상향적 집행의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텀업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텀업 방식. 하향적 집행과 상향적 방식이 있는데, 하향적 집행은 이거는 주로 이제 떠오르는 용어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하향적 집행이다 그랬을 때는요, 관료제죠. 관료제. 그리고 이게요, 기계적 구조라 그래요. 조직 구조 자체가 기계적으로 착착착 계층제화, 그다음에 분업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관료제가 원래 기계적 구조입니다. 내부 구조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죠. 이 속에서 하향적 집행이 될 거예요. 그죠? 예. 이거는 좀 민주적이라기보다는 좀 권위주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말이지요, 이쪽에 이제 상향적 집행이다 그랬을 때는 타회관료제, 유기적 구조. 이 속에서는 실제 이제 집행을 해나가는 일선 관료들이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한이 이쪽으로 이제 분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직권화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직권화 경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상향적 집행은요, 분권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분권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요 상향적 집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정책 결정과 집행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서 정책 결정이 되면 아래에서는 그걸 그냥 따르기만 하는 겁니다. 예, 그래갖고 이런 구조가 이제 상명하복과 관련이 있죠. 상명하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는 따른다. 그런데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요, 정책 결정자와 집행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일선 관료가 어떤 권한을 갖냐면요, 여기에 일부의 정책 결정의 권한을 가져요. 분권이 돼 있는 거예요. 정책 결정도 일부 자기네들이 직접 해내는 영역이, 물론 소소하게 하는 거고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큰 틀까지 자기네가 막 좌지우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적어도 정책 결정에 관여를 해요. 그리고 집행도 하는 겁니다. 이래서 보통업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되면 이제 상명하복이 아니라 하의가 상달되는 거죠. 하의 상달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향적 집행과 상향 집행을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됐죠? 큰 틀로 이렇게 나눠보시고요. 이와 관련된 이론이 또 이제 그 이외의 나머지 학자들한테도 이제 전개가 되는데, 여기 이제 범원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범원이라는 학자는요, 이런 하향적 집행을 정형적인 집행이라고 봤어요. 뭐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집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집행의 모델이 이 형태 아니겠습니까? 정형적 집행이라고 봤고, 상향적 집행은 적응적 집행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그때그때 달라요, 좀. 현장에 딱 맞닥뜨려 보면은 케이스들이 정말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적응적 집행을 해나가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엘모라는 학자가 또 있어요. 엘모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엘모는 하향적 집행을 어떻게 봤냐면, 이 하향적 집행을, 요거를 이제 전향적 집행이다, 이렇게 봤어요. 앞을 향해서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앞을 향해서 이렇게 쭉 나간다.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후향적 집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역행해서 올라온다. 후향적 집행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나카무라하고 앤드 스모르드, 이런 학자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또 있었던 학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나카무라 스모르드가요. 이거를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고, 지, 그리고 가운데 협이 하나가 있고요. 협, 그리고 재, 관,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5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고지협재관. 이 고가 뭐냐면요, 고전적 기술자형 이런 거고요. 지시적 위임형, 그 다음에 협상가형, 재량적 실험가형, 재량적 실험과 관료적 기업가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다 나눠버린 거예요. 고지, 협재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는요 정책의 결정자의 이제 권한이 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책 결정이 된 대로 니들은 집행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모델이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가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반대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는요 정책 집행자가 힘이 세지는 겁니다. 정책 집행자의 권한이 막강해져요. 정책 결정에까지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책 결정에까지도 관여해요. 집행자들이. 정책 결정에까지도 관여한다. 됐을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고지협재관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5가지는 또 철저히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학자를 좀 봐야 돼요. 그 학자가 이제 립스키입니다. 립스키는요, 여기는 뭐 제시도 안 하고, 요쪽에 이제 일선 관료제 이론을 제시했죠. 일선 관료제 이론. 요거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일선 관료들의 특징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요. 일선 관료들은 이게 생각보다 있잖아요.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재량권이 상당히 좀 크더라. 재량권이 크고, 그런데 항상 자원 부족에 시달리더라.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또 권위에 대한 도전도 노출되어 있어요. 권위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일선 관료들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이 사람 중심적 업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서류 중심적 업무가 아니라 문서 중심적. 문서보다는 사람 처리. 문서 처리보다는 사람에 관련된 업무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맞닥뜨리는 거지, 일선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선 관료들 같은 경우에 또 특징이 뭐냐면은요, 이게 다양한 기대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불일치합니다. 기대의 불일치 내지는 기대의 상충성, 이런 게 있어요. 기대가 상충되는 거예요. 기대가 상충된다. 그래서 이 관료들한테 요구하는 바가 다 다른 거예요. 고객들이.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들은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름의 이제
응대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이제 덩어리 지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유형화를 하는 거예요. 고객을 이제 유형화를 합니다. 유형화를 해서 대응을 하는 거죠. 유형별로 나눠서 대응을 해요. 나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 일선 관료가 도대체 누구냐? 일선 관료다 그랬을 때에는 현장에서 고객들과 직접 이렇게 맞닥뜨려야 되는 사람들. 이게 경찰 공무원. 그 다음에 뭐 교육 공무원. 요즘에는 선생님도 3D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생님한테 함부로 학부모도 막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거의 무슨 뭐라 그럴까? 고객센터에 전화하듯이 선생님들한테 막 이런저런 항의도 하고 뭐 그런데요. 뭐 시간도 가릴 것도 없고 막 새벽까지도 막 연락 오고 자기 맘대로 안 되면은 막 윗선에다 찔러버리고 그렇게 한대요.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 일선 관료인 거예요, 진짜로. 선생님들도. 그리고 또 사회복지 공무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이죠. 사회복지 공무원. 이거 이제 일선 관료들이에요. 일선 관료들이 나름 재량도 많더라. 경찰한테 그 교통법규 위반으로 잡혔는데 잘 얘기하면 경찰이 뭐 아예 봐주는 것도 간혹 있고, 그러니까 아주 경미하면 문제될 거 없이 아주 경미하면 그런 경우도 있고, 적발됐는데 좀 싼 걸로 끊어주는 경우도 있잖아. 그게 뭐냐면 이거가 이제 범칙금이 뭐 나오는 게 한 뭐 7만 원짜리인데 2만 원짜리로 끊어드릴게요. 이러고 끊어주기도 하고 그래. 요즘엔 좀 덜해지고 있겠지만 이것도 과거에는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거 꼭 돈을 주고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걸 안 해도 막 이렇게 사정 얘기를 하면 죄송한데 제가 초행길이어갖고 여기 잘 몰라갖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재량이에요. 재량이야. 그런 것도 있어요. 누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저거 블랙박스로 신고를 막 하잖아요. 신고를 하고 저 차가 과속했어요. 저 차가 뭐 신호위반했어요 하면은 경찰이 연락해서요. 한 번쯤은 봐주기도 하고 그래요. 신고가 들어왔는데 안전운전하세요. 지금 보니까 상황이 조금 약간 애매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넘어가 드리는데 다음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고맙습니다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런 게 이제 애누리지.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법이 드라이하게 집행되면 불만이 쌓여요. 오히려. 이걸 꼭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알아서 재량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냥 한 번은 넘어가지고 다음엔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요. 요거뿐만 아니라 뭐 단속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 들어가겠네. 그러고 보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학원 같은 데서 이제 플랜카드 같은 거 걸잖아요. 우리 학원으로 오세요. 걸어 놓으면은 이제 이거 떼어갑니다. 떼어가고 연락 오지. 연락 와서 한 번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개당 얼마씩 매기겠다. 이렇게 와요. 근데 한 번 정도는 봐주는 이 애누리? 몰랐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위반이에요? 남들도 하는 것 같아서 나도 했는데요. 그랬을 때 그걸 엄밀하게 해버리면은 이게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만이 쌓인다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너무 엄밀하게 하면 막 권위에 대한 도전이 막 일어나요. 당신이 뭔데 그러냐?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데 그럼 알려주거나 하든가 이러고 막 우기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이제 조화롭게 가져가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나름의 재량이 있어요. 재량이 있고. 그런데 항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다양해가지고요. 자원 부족에 시달려요. 그래서 특히 이런 거는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지만은 그럴 수 없는 면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권위에 대한 도전은 뭐 경찰관 싸대기 때리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우리나라는 너무 그래서 공권력이 물렁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총을 민간이 갖진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경찰이 예를 들어서 체포 과정에 총을 쏘거나 그러면 그게 오히려 사회 문제가 돼요. 경찰이 공권력 남용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미국하고는 또 분위기가 다르지. 그러기도 하고 문서 중심으로 업무를 여러분들이 대부분 할 거예요. 일반 행정직 가면. 그런데 이제 이런 일선 관료가 되면 사람 처리적인 업무를 한다. 뭐 그런 것들. 뭐 다 얘기된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되고요.
또 다른 학자 하나를 봐야 되는데요. 이 속에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이 사바띠에라고 하는 학자를 봐야 돼요. 사바띠에. 이 사바띠에라는 학자 매우 중요합니다. 사바띠에가 뭐 누구랑 같이 연구를 했냐면 마즈메니언 이런 학자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사바띠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하향적 집행을 얘기하다가 하향적 집행론에서 나중에는 이거를요 이제 통합 모형으로 갑니다. 통합 모형으로 가는데 사실은 통합 모형도 상향적 집행의 토대를 가지고 집행의 토대로 바뀌어요. 이 사람이 여기다가 하향적 집행을 결합하는 형태로 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통합 모형. 이 양반이 초기의 연구에서는 뭘 했었냐면 어떻게 하면 하향적 집행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향적 집행, 성공적인 하향적 집행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요. 예. 그런데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예. 이게 이렇게 5가지를 제시했거든요. 일단은요. 목표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대요. 정책 목표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막 흐트러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러면서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지속적인 지지가 있어줘야 된대요. 이게 시민에 의한 거든 정책 결정자에 의한 거든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 정책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지지를 보내줘야 된대요. 예.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이 일을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이걸 집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령의 뒷받침 같은 것들이 있어줘야 돼요. 그죠? 왜 그러냐면 관료는요 법령으로 일하는 거예요.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대로. 그러니까 법령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책임으로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요것을 집행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게 법령으로 뒷받침이 딱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과관계,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과성.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하면 이 문제 해결하고 정책 목표 달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집행자한테도 설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집행자 마음에 그게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열심히 일하게 되지. 그게 5가지입니다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지금. 5가지를 가지고 이 성공적인 하향적 집행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나중에 입장에 변화가 와요. 입장에 변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통합 모형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 통합 모형에서는 상향적 집행을 토대에다 깔고 하향적 집행을 오히려 얹는 방향으로 갑니다. 네. 요거를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책 지지 연합 모형 내지는 정책 지지 옹호 모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제시한 거예요.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 많이 나오니까요.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라는 걸 제시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장기간에 걸쳐 갖고 이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이제 정책 방향의 유사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사한 지향성을 가진 동일한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유사한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10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가지고 서로 이 정책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시민단체 같은 형태로 이런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죠. 시민단체. 자기네들이 어떤 특정 현안에 대해서 이런 정책 방향을 요구한다 라는 것으로 뭉쳐갖고 거기서 정책 대안도 모색해 가면서
그러면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적인 동질감으로 이제 뭉쳐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할 때마다 여기 상향적으로 자기네 요구를 막 투영해내는 거죠. 투영해내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하향적 집행하고 결합을 시켜내는 것인데, 시민단체가 아니더라도 뭐 정당의 형식일 수도 있고요. 그죠? 이익집단의 형식일 수도 있고, 또 별개의 모임일 수도 있고요. 이 정책지지연합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 유사한 방향성의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집행에 압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정책지지연합 간에 경쟁이 있는 거죠. 예. 여기서 또 하나 플러스 하자면 상호 경쟁이 있는 거예요. 정책지지 연합들이 있으면 방향성이 다른 연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방향성이 다른 연합끼리 또 경쟁을 하는 거죠. 이런 설명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바띠에. 됐죠? 네. 여기까지 보면은 정책 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연구의 본격화 밑에 하향적 접근 방법, 그래서 사바띠에와 마즈메니언이 제시했다는 성공적 정책 집행을 5가지 모형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5가지 그 조건, 여기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려보면은 상향적 접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다시 통합 모형이 나와 있어요. 사바띠에하고 마즈메니언의 연구인데, 사바띠에 중심으로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립시키 일선 집행 관료 이론 이렇게 돼 있죠. 일선 관료제 이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 특징들이 쭉 다 열거가 돼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표 있죠. 윌다브스키의 집행연구 이론 모형 및 관련 이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고전적 하향적 집권적 집행과 현대적 상향적 분권적 집행, 그렇게 해서 나눠놨습니다. 아까 주요 특징들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카무라 스모루두의 정책 집행 유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고전적 기술자형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전통적인 형태죠. 입법국가 시대 모습. 그래서 정책 결정은 의회 같은 데가 하고, 그 최고 통치권자가 이 조직에다가 명을 하면 밑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관료들의 재량이라고 해봐야 기술적 재량만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그 분업화된 업무가 있잖아요. 그 업무와 관련돼서 자기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게 있으면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더 이상의 재량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정책 집행자는 정책 결정자가 결정한 정책 내용을 충실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보면 짝대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보면은 기술적 권위만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 기술 영역에 있어서만 그것만 이제 재량이 좀 보장이 되지 나머지 재량이 없어요. 근데 지시적 위임형으로 가잖아요. 그럼 재량이 조금 넓어져요. 행정적 재량이 주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재량뿐만 아니라 행정 집행상의 재량,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오게 돼요. 그러나 주요한 방향이나 결정은 전부 다 아직까지도 정책 결정자들이 다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네요. 정책 결정자들에서 목표가 수립되고 대체적인 방침을 정하고 나머지를 집행자에게 위임해서 일부 이제 행정적 영역에서도 이게 이제 위임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조금은 재량이 늘어나, 집행자들한테. 그러나 여전히 우위는 누가 점하고 있다? 결정자가 점하고 있다. 그러다가 가운데 협상형으로 오게 되면은 협상형은 이제 권한이 반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대등해지는 거예요.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힘이 대등해지는 게 그게 협상형, 협상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갖고 정책 목표 설정에서부터 정책 집행의 방향성까지도 이 양 진영의 이 협상의 결과에 의한 타협,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4번, 5번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집행자가 더 힘이 세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시험에 여기 나오면 어떤 유형인지 딱 집어내기가 애매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좀 명확하게 해두셔야 돼요. 재량적 실험가형이다 그랬을 때는 뭐가 나오냐면요.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서 정책 결정자들이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책의 대부분을 정책 집행자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추상적인 목표는 정책 결정자들이 여전히 정해요. 그런데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결정자들이 직접 못 정하는 거예요. 행정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은 그러면 집행자한테 그걸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개략적인 정책 방향, 목표 이런 것만 결정자들이 결정하고 집행자들은 어떻게 한다? 예,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네가 정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정책 결정자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책 목표를 결정하고 정책 집행자에게 정책 목표, 수단 등 구체적인 내용의 결정 관련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관료적 기업가형으로 아예 가잖아요. 마지막 거 이렇게 가면은 정책 결정자는 결정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말만 결정자지. 허울만 남는 거예요. 그 집행자가 사실상 모든 정책 목표와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요. 다 결정을 하는데 정책 결정자는 그럼 뭘 하냐? 정책 결정자는요. 넘어와 보면 뭐가 있냐면 마지막 짝대기에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정책 집행자는 정책 목표를 자기네가 설정하죠.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정책 수단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확보를 해오라고 정책 결정자와 흥정과 협상을 벌인대요. 정책 결정자가 하는 역할이 그럼 뭐라는 거예요? 목표도 다 쟤네가 정하고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쟤네가 요구하는 정책 수단을 갖다 대령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나갈 건데 당신 요거 좀 확보해 줄 수 있어? 요구하는 거죠. 결정자한테. 그럼 결정자가 그것까지 힘들겠는데? 그것까지 내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흥정과 협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주도권이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예요. 그 내용을 그 밑에 표에다가 정리를 해둔 겁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그 역할을 거기다 중심으로 써놨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됐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집행에 대한 얘기에 대한 거는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수능과 불응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정책 수능은요, 집행자가 결정된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수능이고, 불응은 어떤 거냐면요, 불일치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아까 오클랜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응을 한 거죠. 집행자들이 개긴 거예요, 사실은. 결정자들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집행자들이 그걸 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능과 불응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수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도덕적 설득이나 유인책을,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보상. 그리고 이제 처벌과 강압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집행자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죠?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수능.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그런 걸 했잖아요. 고위공직자는, 경기도의 고위공직자는 다주택자는 안 돼.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자리에서 승진 심사를 할 때 다주택자는 배제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배제해버려. 이걸 통해서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으로 재미 보려고 하는 것을 적어도 고위공직자는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책을 구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뭐가 있어요? 처벌과 강압이 있는 거예요. 승진 안 시킬 거야. 이렇게 한 거죠. 승진을 안 시키는데 좋은 보직을 주겠습니까? 만약에 도지사가 바뀌면 또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강압적인 방법을 쓴 거죠. 그런 거죠. 이 공무원 하기 점점 힘들어져. 이게 왜냐면 모범이 돼야 되니까 다주택 같은 거는 이제 꿈꾸기가 어려운 것 같아.
너무 이제 인접된 지역에 내가 일하고 있는 거와 관련돼서 토지나 집을 보유하면 수사 대상에 오르죠, 아예? 이번에 다 수사했잖아요. 수사해가지고 너 내부 정보 빼돌린 거 아니니? 이렇게 의심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처벌 조항까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주식에 대한 거는 진작부터 좀 관리를 했고요. 이게 부동산에 대한 관리가 오히려 좀 뒤늦은 거죠. 공무원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 인사행정론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윤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내부 정보도 굉장히 고급 정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부당한 정도로 할까? 부당한 부를 축적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맘만 먹으면. 그런 걸 못하게 이제 차단하는 조치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가 문제냐? 내가 정당하게 소유한 것이다. 주장을 해도 고위공직자로 발탁되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예, 그게 뭐 내가 나쁜 짓을 해서 한 게 아니다 치더라도 그게 왜냐면 바깥에서 봤을 때는 자꾸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무슨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냐 이래버리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서울시 그 SH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분이 그분이 일산 쪽에 또 출마도 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노력해서 뭐 가지고 있는 거가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못 넘고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뭐 인사청문회 받아보고 했다가 어떻게 좀 뚫고 나가보려고 했지만은 안 뚫려. 여론이 너무 안 좋아. 여론이. 그래서 그걸 뚫고 가기에는 임명권자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못 넘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도 문제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인데 심지어 이런 것도 문제가 됐어요. 집이 두 채래. 왜 두 채냐? 내가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도 집이 있고 서울에도 집이 있다. 안 된다. 하나 처분해라. 그렇다면은 서울에 있는 집을 남겨놓고 서울에 지금 자식이 사니까 서울에 집을 남겨놓고 지방에 있는 집을 처분해야지. 그리고 처분했더니 언론에서 각종 욕을 먹어. 야, 똘똘한 한 채를 갖겠다는 거구나. 서울에 집값 오를 것 같은 걸 남겨놓고 안 오를 것 같은 걸 처분하는구나. 사실은 막 설명은 이렇게 했거든요. 서울에 지금 자식 내외가 살고 있어서 처분하기 어려워라고 했지만 안 먹혀. 안 먹혀. 욕 엄청 먹는 거예요. 욕 엄청 먹어. 심지어요, 임대 사업을 해도 욕 먹어. 그러니까 내가 건물이 하나 있고 그 임대를 줬는데 임대를 내가 싸게 줬어. 이래도 막 이제 혼나는 분위기야. 이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걸로 부를 축적할 마음 자체를 먹지 마라.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고 국민이 요구하는 눈높이가 그만큼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이제 다주택자를 고위공직에다가 안 앉히겠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뭐 청와대는 이미 그 작업이 들어가서 몇 명이 사표 쓰고 나오는지 몰라요. 다 요거 더 먹고 사표 쓰고 나오고 그랬죠. 그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야권 쪽에서 맡고 있는 서울시장 그쪽에서도 똑같은 여론의 기준으로 거기도 쉽지 않더라. 그러면 이제는 뭐 이거는 뭐 보수 진영이 집권을 하든 진보 진영이 집권하든 하나의 기준이 돼버린 거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런 사례들을 다 쭉 열거해 드려 본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기준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하겠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지, 이제. 정치인들도. 지금까지야 뭐 이것저것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그게 이제 기준과 잣대가 될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 수능의 케이스를 한번 끌어내 봤고요. 그 다음에 불응. 불응은 이제 댐비는 거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 봐보세요. 행태. 고의적 왜곡, 지연 전략. 이런 거 많이 하죠. 위에서 뭘 추진하는데 그거 받아들이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고의적으로 정보를 왜곡하거나 시키는데 그거 지금 열심히 연구 중입니다. 연구를 안 해. 대안을 안 만들어. 대안을 안 만들고 쥐고 있는 거죠, 자기네가. 그렇게도 합니다. 행정집행 관료들이. 그렇게 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아직 안 했나? 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5분 시간 내기도 어려워요. 5분 시간 내기도. 너무 바쁜 일정이, 이게 촘촘히 짜여져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뭘 설득을 할 때는, 설득을 해야 될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회의 마치고 나오는 사람이 내려가서 승용차 탈 때까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설득을 마쳐야 된다. 5분 안에 설득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공무원은 항상 뭐가 연습돼야 되냐면 말할 때 두 가지식으로 말해야 돼요. 여러분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질문을 받으면 배경을 설명하지 말고요. 결론부터 얘기하고. 공무원들은 그런 거 익숙하거든. 결론부터 딱 잘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끝까지 안 들어, 잘. 그렇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거를 활용하기도 한대요. 장관이 너무 바쁘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장관이 너무 바쁘니까 장관이 뭔가 신경 쓰고, 야, 이거 좀 이렇게 처리해봐. 라고 지시한 게 있어. 그런데 그거가 하기 싫어. 가만 생각해보면 장관은 오래 갈 사람도 아니야. 뭐 장관이 길어야 1년, 2년 있으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장관이 워낙 바쁘니까 현안을 진짜로 자기가 이것만큼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매번 챙기겠지만 별로 그렇지 않은 거다 이렇게 눈치껏 이렇게 보고 판단이 들면 그거는요 그렇게 말해놓고 잊어먹을 수도 있어. 이 사람이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몇 달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불현듯 그걸 얘기할 때가 있는데 추진 중입니다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한 번 더 지나가잖아. 한 텀 더 지나가고 이러다 보면 이 사람이 그만둬. 그러다 보면 새로운 장관은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오겠죠. 그런 식으로 부릉하는 거예요. 그게 지연 전략이라는 겁니다. 지연 전략. 이런 걸 하기도 하고, 정책의 임의 변동. 요거는 이제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네가 이제 알아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을 안 한다거나 형식적으로 순응하는 척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게 뭐예요? 그게 레임덕 아닙니까? 레임덕. 정권에 대한 레임덕. 대통령 임기 5년이니까 5년 임기 중에 한 4년차 임기 딱 접어들면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 이게 불응하는 거예요, 다. 정권 바뀔지도 모르는데 새로운 거 막 하라 그러면 그거 할 유인동기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회피하고 지연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이 안 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게 지지율이 깡패거든. 그래서 정책 수행을 잘한다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해 주는 게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0이 서는 거예요. 0이 서는 거고 원래 이쯤 되면 여든 야든 대통령 새로운 후보들이 현 정부를 막 까게 돼 있거든요. 원래. 그걸 밟고 일어서야 돼요. 왜냐면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으면 현 정부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당선되기가 어려워요. 여당 후보조차 현 정부를 막 까면서 그러면 자기가 막 성장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야 득표 전략이 돼, 이게. 그렇게 되는데, 이 지지율이 버텨주면은, 그렇게 막 공격을 못 합니다. 야당에서조차도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공격을 했을 때, 쟤네들은 욕하는 것만 잘하나 봐. 이런 인식을 줄 수도 있거든. 국민들이 이런 점은 별로 욕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다 싸잡아서 욕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되돌아와요, 자기네들한테. 그래서 공격 포인트가 잘 안 살고, 그 다음에 여권 입장에서야 더 그렇겠죠. 아무래도 자기네가 오히려 잘해왔다라고 홍보하면서 그거를 딛고 가려고 해요. 그러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이 살아있게 돼요. 관료들도 함부로 거기에 이렇게 그죠? 네, 버티면서 무시하고 이거를 말 안 들어먹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레임덕이 지금은 좀 이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예,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레임덕이 확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이 레임덕이 결국엔 오는구나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 또 이 견고하게 그게 버텨주더라고요. 지지율이. 그래서 좀 독특한 경우입니다. 되게 독특한 경우예요. 우리 저 임기 5년차 대통령 지지율은 보통 한 20%? 뭐 이렇게 20%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았어. 예, 그렇게 되기 마련인데 근데 이번에는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레임덕하고 이렇게 해서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에요. 이 불응 같은 게. 초반에는 불응을 잘 못합니다. 그럼 큰일 나. 초반에는 말 잘 들어먹습니다. 초반에는. 그때가 힘이 제일 세거든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고 당선자 신분일 때 그때 힘이 제일 세거든요. 아직 대통령도 아닌데. 그래갖고 저기 대불 산업단지라고 목포 밑에 영암 쪽에 산업단지 가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고충을 듣는데
여기 큰 트럭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전보산대 알아요? 전신주 있죠. 전신주. 전선 연결. 그게 이 골목마다 버티고 있어갖고 이게 코너링을 못한다. 너무 불편하다.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도 이런 거조차도 안 해주는데 우리가 뭘 기대하겠냐. 이렇게 막 한 거야. 당선자 앞에서. 그 당선자가 그때가 토요일인가 그랬는데 요일도 기억나. 근데 아니 누구냐 도대체 담당자가. 이런 것도 해결 안 해주는 건 누구냐 도대체. 공기업에 누가 책임자길래 이러냐. 한마디 했지.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일요일인데 비도 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전에서 나와서 전신주를 뽑고 옮기고 막 하고 있는 거야. 이게요. 처음에 힘이 되게 세요. 처음에 힘이 되게 세고 이것이 하나 둘씩 이제 왜냐면 국민들이 처음에 뽑힌 사람은 내가 안 찍어줬어도 잘해보라고 응원을 보내주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점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 이 빠지는 만큼씩 권위가 떨어지면 이게 이제 불응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보시고요. 4절로 한번 가볼까요? 살라몬의 정책수단 유형. 요거는 좀 외워두셔야 돼. 요거는 행정수단별로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정도가 높으냐, 중간이냐, 낮으냐를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요거 나누는 건데, 요거는 이제 높은 경우는요, 경제적 규제는요, 개별 기업을 놓고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지 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사회적 규제는 보편적으로 다 두루두루 적용되는 거라 이게 이제 직접성이 중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 이 기출 중에 7급 기출 중에 이게 보험이 직접성이 낮다라고 해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건 학자마다 좀 견해가 다를 수도 있는 영역이긴 한데 우리는 높음으로 일단 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사회보험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건 높음으로 좀 봐야 되고요. 직접 대출, 정부가 직접 대출해 주는 거. 그리고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있죠. 정보 제공. 그리고 이제 공기업을 운영하거나 정부가 직접 소비하는 거. 이거 다 직접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낮은 게 뭐가 있냐? 손해책임법. 이게 뭐냐면 자동차 운전할 때 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의 보험에 가입해야지 이걸 운행할 수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런 게 손해책임법. 그러니까 민간의 어떤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나름대로의 기준만 딱 제시해 주는 거죠. 요 기준은 따라라. 그래서 이거 직접 정부가 뭐 보험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보험에 꼭 이건 가입해야 돼. 이런 정도 기준은 가입해 줘야 돼. 이런 게 손해책임법이라 이런 게 이제 직접성이 그러니까 정부 개입이 없는 건 아니고 있지만은 직접 막 이걸 좌지우지하는 거 정도까지는 아니다. 기준만 제시했다. 자, 그리고 보조금 이런 것도요. 돈 줄 테니 니들이 알아서 생산해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바우처도 그런 거죠. 돈 줄 테니까 필요한 거 사다 써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대출 보증도 직접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보증만 서주는 거예요. 이 기업은 정부가 좀 보증해 줄 테니까 어떻게 좀 돈 좀 빌려줘 보지 그래? 이렇게 개입하는 거고 정부 출자 기업, 이거 공기업까지도 못 되고 공기업은요 지분을 50% 이상 정부가 가져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출자만 좀 한 거지. 이렇게 되면 영향력이 조금 줄어들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성이 낮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돼. 나머지 애매한 게 중간이야. 사회적 규제 그리고 조세 지출은 뭐냐면요. 걷어야 될 세금을 걷지 않음으로써 보조금을 주는 효과를 내는 걸 조세 지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거둔 돈으로 직접 지출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일부는요.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서 굳이 걷지 않음으로써 보조를 해주는 것과 같은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중간쯤. 그리고 이제 계약, 컨트랙팅 아웃이라 그래서 계약 방식이 있었죠. 이런 거나 아니면 벌금 같은 거 이건 중간 정도로 봤어요. 예. 그래서 요 표를 특히 그 행정수단의 직접성의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나눠서 보셔야 되고 살라몬은 강제성을 기준으로도 얘기를 좀 했었어요. 예, 강제성을 기준으로 그렇게도 했는데 옆에 그거는 제가 보충 설명으로 넣어놨거든요. 그건 참고 삼아 봐두세요. 이 시험에 잘 안 나와 이거는. 강제성이 높으냐 낮으냐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시험에 더 잘 나오는 것은 행정수단의 직접성의 정도가 높으냐 낮으냐. 요게 더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집행을 할 때 제약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거는 앞에서도 이런 비슷한 거 한번 봤었잖아요. 그죠? 정책 결정을 합리적으로 못하는 이유랑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집행이 제약되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정보의 정확한 전달이 좀 안 된다든가
아니면 집행자의 심리적인 성향이라든가 자원이 부족하다든가 표준 운영 절차 같은 게 너무 작동을 크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 구조적이고 또 인간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겠죠.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이제 정책평가가 남았는데 요거 정책평가만 잘 하면은 이제 정책논의 끝나요. 정책평가로는 해야 될 얘기가 좀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정책 평가론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를 짓고 조직론으로 빨리 건너가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